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과거 악연을 다시 마주한 일로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긴 이야기를 꺼내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좋든 싫든 한번 만들어진 관계는 어떻게든 한평생 영향을 주니까요. 좋은 사람은 다시 봐도 반갑고 어제 본 것처럼 익숙하고 그런데요. 나쁜 인연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자부심이 먼저 밀려왔어요. 고단했지만 단단하게 살아온 세월이 제 삶의 자리와 품격을 지켜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한 조각의 용기나 위로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참 보잘것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원래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그때까진 따뜻한 밥도 먹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 지켜주시면서 마음 많은 부자처럼 컸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해안가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 만큼 힘든 형편이었고 생계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해 봄에 바닷가에 일거리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고 부모님은 일주일만 집을 비우고 일하러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배는 갑작스러운 풍랑에 휩쓸렸고 두 분 모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작은 신문 기사 한 줄과 마을 사람들의 탄식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는 아주 짧게 슬퍼하고 잊혀졌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와 단 둘이 남게 됐습니다. 워낙 가난했던 터라 집에 남아있는 돈도 없었고 살림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어요. 집안에 있던 음식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오빠가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섰습니다. 오빠도 그땐 고등학생이었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저기 막일을 하며 버텼는데 어느 날은 서울의 공사장에서 일주일만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오빠 가지 마. 엄마 아빠처럼 오빠도 못 돌아올까 봐 나 무서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걱정 마. 오빠는 꼭 돌아올 거야. 서울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갔다 오면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오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나갔는데요. 오빠도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오빠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생사도 알 수 없게 됐어요. 남겨진 저는 울고만 있다가 이대로는 굶어 죽겠더라고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헤매다 학교를 그만두고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운이 안 좋았어요. 그 집 주인 어르신은 정말 고약했어요. 밥상 뒤집어 엎는 건 예사였고 기분이 조금 상해도 거침없이 사모님한테 욕을 퍼붓고 물건을 던졌죠. 두 분은 띠동갑 부부였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면 더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부부싸움이 한 번 붙었다 하면 사모님은 도망갈 틈도 없이 붙잡혀서 마치 쥐잡듯이 당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분풀이가 결국 저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벌벌 떨면서도 결국엔 분노를 제게 쏟아냈어요. 저랑 고작 7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절 동생처럼 여겨줄 만도 한데 말끝마다 비아냥이고 집안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을 들들 볶았죠. 정은아, 너 이리 와봐. 네가 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죄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지. 이리 와. 오늘 너 아주 아작을 낼 거야.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그날 사모님은 제 뺨을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맞는 날은 예사였고요. 어떤 날은 저에게 찬물을 들이붓고 한겨울에 대문 밖에 몇 시간씩 서 있으라고도 했어요.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전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아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야만 숨을 쉬는 그런 미천한 여자라 생각하고 제 스스로 다독였어요. 어리석고 불행한 사모님을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는 수년 동안 그 집에서 꾹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부부는 겉으로만 반듯해 보였어요. 그 집이 동네 유지라 사람들도 그 집 부부를 좋게 평가했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불화의 씨앗은 아이 때문이었어요. 사모님의 시댁 어른들은 손주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이 소식이 없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사모님한테로 향했던 거예요. 사모님도 좀 부족한 집안에서 팔려오듯 시집을 온 건데요. 그래서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더라고요. 아주 시댁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주인 어르신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요. 애가 없단 이유로 사모님을 더 심하게 몰아붙였고 말끝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애 하나 못 만드냐며 대놓고 구박했죠. 아니, 그렇게 원하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쥐잡듯이 사람을 잡아대면서 생긴 애도 떨어지겠어요. 사모님은 그 앞에서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여 살아왔지만 그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은 결국 더 약한 사람인 저에게 쏟아진 거죠. 저는 그게 참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조용히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주인 어르신이 자꾸 저를 불렀어요. 대놓고 말을 거는 건 물론이고 괜히 서재에 들르라 하지람나. 혼자 있는 시간에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지람나. 그 이상한 관심이 반복될수록 사모님은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하듯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아주 우리 집 아저씨야 말을 많이 하더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그게 아니라요. 어르신이 그냥 이것저것 시키시고 부르셔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 어디서 변명질이야? 너랑 내 남편이 무슨 대화할 거리가 있다고 서재를 들락거려? 네 꼴을 보면 진작 쫓아냈어야 했는데 내가 참 어지간히도 참았다.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 이상한 일 한 적 없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사모님이 왜 그토록 저에게 나를 세우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왜 그리도 악에 바친 듯 했는지 그 모든 걸 제대로 알게 된 건 한참 나중의 일이에요. 그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날 사모님은 제게 쏟아낼 수 있는 욕은 다 쏟아내고는 단호하게 더 이상 저를 그 집에서 일하게 둘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해고당했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며칠씩 일당을 주는 곳을 찾아 떠돌며 일했고 잘 곳이 없어 밤거리를 헤매다 길바닥에서 눈을 붙인 날도 적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는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었고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그렇게 내쫓은 그 사장님 댁은 이후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동네 주민분께 건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 이사 간 건 얘기 들었어? 원래 우리 동네에서 했던 제조업 공장을 서울에 가서 크게 키웠다더라.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직원도 수십 명이래. 아, 그래요? 처음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가볼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던 이들이 더 잘 살게 됐다는 게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땐 제 코가 석자였고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딱히 부럽지도 미워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흘려듣고 또 묵묵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몇 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버텼어요.
식당 일도 해보고 공장 막일도 해보고 시장에서 짐꾼 노릇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학교 앞에 있는 작은 슈퍼 겸 문방구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금은 숨 쉴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서울 공사장에 일하러 간다고 했던 저희 오빠요. 안타깝게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결국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은 멍하게 살았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고 그 구멍에서 바람이 불어와 밤마다 울음을 삼켰어요. 무서웠던 현실보다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24시간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빠를 따라갈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 가게를 자주 드나들던 한 학교 선생님이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정은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요. 참는다고 덜 아픈 거 아니에요. 괜찮은 척하고 있었는데 들켰네요. 저희 오빠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게 너무 늦게 전해져서 시신도 다 화장시켰다고 하고요. 어딘가에 뿌렸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정은 씨, 오빠는 마지막까지 정은 씨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정은 씨는 지금 여기서라도 살아야 해요. 오빠 못까지.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이 그날따라 참 많이 울리더라고요. 오빠 목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생님과는 그때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게 앞에서 안부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절 위로해준다고 밥도 사주고 기분 전환해주겠다며 옷도 사주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선생님은 말수는 적었지만 참 섬세한 분이셨어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바로 알아채셨고 제가 편해지도록 늘 조심스레 배려해 주셨어요. 우울해 보일 땐 조용히 웃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어떤 날은 조그만 간식을 슬쩍 건네주시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들꽃을 한아름 들고 오셔선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던지 바로 그 고백을 수락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생님은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버님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한 대대를 지휘하던 군장군이시더라고요. 직업만큼이나 단단한 분이었지만 제 사정을 들으시곤 몇 년 뒤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남편과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살아왔어요. 너무도 큰 복을 받아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요. 제게 주어진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도 아껴 썼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가족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어요. 저는 아들 둘을 낳아 성실히 키웠어요. 교육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지금은 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몫을 다하는 어른이 된 걸 보면 부모로서 맡은 바를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특히나 제일 좋은 건요. 이 모든 걸 남편이 제 공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그건 정말 남부럽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무탈하고 애들이 다 잘 큰 건 다 당신 덕이야. 앞으로도 남은 인생 잘 부탁해. 아니야. 당신이 뒤에서 말없이 지켜주고 교사인 아버지의 좋은 가르침 받아서 애들이 잘 큰 거지. 나는 밥 해준 것 말고 없어. 칭찬을 받을 때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겸손도 지나치면 얄미워.
그리고 나한텐 그래도 돼. 물론 그동안 시련도 있었고 속으로 삼킨 눈물도 많았어요. 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인생의 굴곡이라고 여겼고요. 저는 그 순간들을 원망보다는 인내로, 후회보다는 책임감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쭉 고향에 머물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지역 학교 선생님이었고 시아버님도 그 지역 군인이셔서 대대에 계셨거든요.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군인의 길을 택했어요. 작은 아들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관사 생활을 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큰아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보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반찬도 주고 집 청소도 해주려고 서울을 가곤 했어요. 아들, 엄마 오늘 너네 집 갈 거야. 반찬 넣어주려고. 전에 반찬들은 다 먹었어? 아니, 바빠서 손도 못 댔어. 아마 곰팡이 폈을걸. 엄마 힘든데 굳이 오지 마. 그래도 냉장고에 뭐라도 있어야 먹고 싶을 때 챙겨 먹지. 가뜩이나 바빠서 끼니도 거르는데 그래야 먹게 되지. 엄마가 가서 싹 정리해 놓고 올 테니까 너는 시간 날 때 꺼내 먹기만 해. 아들들만 그런가요? 반찬을 보내면 그걸 미처 다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또 그냥 냉장고에 그대로 둬요. 치우지도 않고. 제가 치우지 않으면 몇 년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거 치우러요. 가서 딱히 하는 건 없어요. 반찬 채워놓고 청소 싹 해놓고 아들 얼굴은 보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거든요. 혼자 사는 아들 집은 함부로 찾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괜히 불편한 상황 마주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꼭 미리 연락하고 조용히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아들이 시간이 좀 여유롭다며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들렀다가 점심시간쯤 병원 근처로 나올래? 같이 점심 먹자. 곧 엄마 생신이잖아.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오늘 오후엔 예약도 없어서 좀 널널해. 그래? 엄마야 좋지.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지? 알았어. 우리 아들이 사주는 밥도 얻어먹고 비싼 선물도 하나 챙겨가야겠다. 이따 보자. 그렇게 저는 아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요. 백화점 로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제가 식모살이 하던 시절 저를 함부로 대하던 그 사모님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 사모님이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너 청은이 아니니? 나 몰라? 너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었잖아. 아, 네, 알죠. 사모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 나는 당연히 잘 지냈지. 너는 잘 지냈어?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 놀고 있네.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를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불편했다뇨. 거짓말도 좀 경우 있게 하지. 참 여전하더라고요. 겉으론 늘 사람 좋은 척, 교양 있는 척 하지만 집안에선 일하는 사람한테 손 찍어마며 화풀이 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겉모습은 여전했어요. 휘황찬란하게 화려했지만 그 화장기 아래로 드러나는 표정은 더 날카롭고 더 매서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더 가관인 건 사모님과 함께 있던 딸이었어요. 사모님이 제게 아는 척을 하니까 옆에 있던 딸이 퉁명스럽게 끼어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사람? 엄마는 왜 이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아는 척을 해? 바쁜데 빨리 가자. 그래. 그럼 잘 지내. 나는 바빠서 이만. 너도 잘 살아.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렇게 말하곤 황급히 돌아서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사모님도 그렇지만 저 딸년도 만만치 않게 싸가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얘이는 밥 말아 먹었는지 사람 면전에 대놓고 이런 사람이라뇨. 지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한낮에 백화점을 어슬렁거리는 걸 보니 별다른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는 뭐라도 되냐고요. 어디 어린 것이 사람을 무시하나요? 그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도 꾸지람 안 하는 저 사모도 똑같아요. 딱 봐도 집안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인간 말종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뜻밖의 마주침으로 기분이 좀 상했지만 아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괜히 나빴던 기분 오래 곱씹어 봐야 뭐 하겠어요. 결국 상처만 내 마음에 남을 뿐이죠. 그냥 빨리 잊고 제 삶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주치고 나니 이상하게 자꾸 엮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사모님을 마주쳤어요. 저는 평소에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꽤 이름난 공원이라 평일에도 여행객들이 종종 들르곤 해요. 운동을 마치고 생수 한 병을 마신 뒤 버리려고 쓰레기통 쪽으로 갔는데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넘치는 상태였지만 이리저리 눌러 담으면 충분히 더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주변 정리까지 해가며 쓰레기를 차곡차곡 눌러 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그 사모님이었어요. 어머 정은아, 너 여기서 청소 일하니? 사람 사정 바뀌기 쉽지 않다더니 아직도 힘들게 사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여기에... 제가 말을 다 꺼낼 새도 없이 사모님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힐끗 보며 누구냐고 사모님께 묻더라고요. 그러자 사모님은 웃으며 저를 말했어요. 너네 기억나지? 나 이 동네 살 때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종년이 걔야. 아, 걔가 이렇게 컸네. 어머, 따로 연락한 건 아니고? 어머 사람 인연 신기하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잖아. 세상 좁다. 사람도 그대로고. 저를 아는지 지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쑥덕쑥덕거리는 모습이 꼭 제가 무슨 구경거리라도 된 듯했어요. 저를 안 좋게 기억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고 저는 또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컵 몇 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럼 치우는 김에 이것도 좀 버려줘. 나 이거 버릴 참이었거든. 그럼 수고하고. 사모님은 테이크아웃 커피컵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주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을 포함해 그 일행들 전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깔보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 뒤돌아 걸어가더라고요. 그냥 저를 청소부로 치부하더라고요. 스스로 판단을 내린 얼굴들이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했어요. 입을 열 틈조차 없었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청소부 아니라고 그 한마디만 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못해서 제 자신에게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 입장을 변명조차 못하고 얼어붙은 제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다가 괜히 생각이 나서 이불을 발로 툭 걷어차며 아오 진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밤중에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말이야. 뭔데? 말해봐. 그제야 저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공원에서 마주친 사모님 이야기부터 백화점에 있었던 일까지요. 오해받은 상황에 입도 못 댄 제 억울한 마음까지 전부요.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남편은 부처님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나간 일이고 당신이 청소부가 아니면 그걸로 끝이야. 남이 뭐라 하든 당신이 아닌 거면 아닌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 그게 당신한테 좋아. 아니, 내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던 게 자꾸 화가 나, 내 스스로한테.
다음에 안 그러면 돼. 내 자신을 아껴주고 이해해줘야지. 다그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사모님도 아니잖아. 그 호칭도 이제 그만 써. 당신 마음속에서 아직도 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두고 있으니까 어려워서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 그래야 인생도 쉬워지는 거야. 남편은 콤플렉스 없이 자란 도련님이거든요. 이렇게 무난히 큰 사람은 생각도 이렇게 크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진정이 되었고요. 괜히 억울하고 괜히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이 미웠던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 내가 왜 그런 여자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필요 없는 인연이고 절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제 자신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남편 말처럼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엮인 악연은 자꾸 다시 마주치게 된다던데 혹시라도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그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오해받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참 단정하고 예쁜 아이예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집안과 인연이 깊은 아이여서 더없이 뜻깊고 감사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하고 맞는 시어머님 첫 생일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더라고요. 저도 손수 상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직장 다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매년 돌아오는 늙은이 생일인데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 결혼하고 맞는 어머님 첫 생신이니까 의미 있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로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최고급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하루 편히 주무시고 내려가세요. 그거 요즘 애들이 하는 호캉스 아니야? 내 생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가 예약해둔 날짜에 맞춰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들은 진료 일정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 있어야 해서 며느리를 먼저 만났어요. 최고급 호텔은 로비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호텔은 처음 가봤거든요. 그곳에서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정말 제대로 호강했어요. 남편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연신 감탄했죠. 마사지를 받고 객실에서 잠시 쉬다가 전 준비해온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며느리를 만나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전화 통화할 일이 있다고 먼저 시켜놓으라고 해서 며느리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자리를 안내받고 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요. 거기서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바로 그 사모요. 또 그 사모가 딸과 함께 와 있더라고요. 그 딸은 절 봤는데도 눈을 피하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어디서 그렇게 버릇없이 컸는지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요. 곧 사모가 절 발견하고는 또다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참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 종년이 출세했네. 이런 것도 오고. 청소일에서 힘들게 번 돈 여기 한 번 오면 다 쓰는 거 아니야? 대놓고 깔보더라고요. 그날따라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어서 눈치 볼 필요 없다 여긴 건지 아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쪽은 여기 오기 버겁나 봐요. 여기가 꼭 출세를 해야 올 만한 곳인가요? 저는 그냥 밥 먹으러 왔고요. 그리고 저 청소일 안 해요.
그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가 갑자기 발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그쪽? 내가 무슨 못할 말 했어? 어디 못 사는 주제 부자 행세야. 그리고 내가 아는 척하면 즉시 달려와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지. 어디 앉아서 눈을 치켜뜨고 있어?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쫄지 않고 단호하게 받아쳤어요. 저기요, 곱게 사세요. 사람 비꼬는데 돌아가는 말이 곱길 바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끼어들며 기가 막힌 말을 내뱉더라고요. 엄마, 모처럼 쓰레기 같은 곳이랑 대화를 해. 아줌마 입 닥쳐요.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저희 집 식모였다면서요. 한 번 식모면 영원한 식모지. 뭔 대접을 바래? 안 닥쳐? 눈을 부라리며 아주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모욕하는데요. 깡패가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갔던 며느리가 큰 소리가 들렸는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리곤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런데요, 제 며느리를 본 그 모녀가 더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있는 거야? 이 사람과 아는 사이야? 같이 왔어? 어머,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쪽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혹시 두 분 다투셨어요? 큰 소리가 들리던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사모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 시어머니라고?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네. 아니, 이분이 예전에 우리 집 일을 도와주셨거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한 거야. 아무 일 없었어. 저기, 우리 남은 얘기는 나중에 하게. 번호 좀 알려줘. 사실 저는 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져가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번호를 저장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녀가 떠난 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아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야? 예전부터 알고 지냈어? 친했어? 아니요. 저희 부모님과 조금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랑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던 중 갑자기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아까 그 사모 같더라고요. 내용은 제 며느리에게 자기와 자기 딸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저분들과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어른들 이야기라 나중에 차차 얘기할게. 오늘같이 좋은 날엔 굳이 옛날 힘들었던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일단은 웃으며 넘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도 도착해서 셋이 함께 식사를 했고요. 다 먹고 며느리가 계산을 하려는데요. 점원이 이미 그 사모가 식사비를 전부 계산했고 홀 케이크까지 선물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사모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별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시집 참 잘 갔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년이 어떻게 좋은 남편 골라서 시집은 잘 갔네. 너네 며느리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 사실 내가 우리 아들과 엮어보려고 했었어. 우리 큰아들이 약사인데 네 사돈이 병원 체인하잖아. 약국 좀 내볼까 싶어서 잘 보이려 했는데 누가 채 같다고 하지 뭐야. 그게 너였을 줄이야. 우리 며느리 성품이 워낙 좋아서 여기저기서 눈독 들였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와 제가 가로챈 게 아니고요. 저희 집과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어요. 그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 며느리는 남편의 제자였어요. 어릴 때 몸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남편이 많이 도와주면서 아이가 눈에 띄게 밝아졌죠. 사돈도 그 부분에 늘 고마움을 표현했고 며느리도 우리 남편을 잘 따랐어요. 한 동네에 살아서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과도 가까워졌죠.
그 인연이 이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교사가 된 것도 남편을 보고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며느리는 우리 며느리 못 됐으니 차선책으로 그 집 둘째 아들이랑 우리 딸을 엮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사부인한테 우리 딸 괜찮다고 네가 말 좀 잘해줘. 우리 딸이 예쁘게 생겼잖아. 뭐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잊으셨나 본데 그쪽도 절 무시했고 당신 딸도 나한테 쌍욕한 것 하나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돈 총각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치 건너 사돈이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람을 당신네와 엮어주겠어요? 착한 사람 괜히 끌어들여 고생시킬 생각 말고 꿈 깨세요. 어허라, 네가 그렇게 나오겠단 거지?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너희 남편한테 말할 거야. 네가 예전에 우리 남편 유혹해서 첩대려고 했던 거 다 말할 거라고. 뭐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말을 지어내도 정도가 있지. 그런 말을 왜 지어내는 거예요? 누가 믿어준다고요? 제가 왜 당신 남편을 유혹해요? 뭐 좋은 게 있어서. 정신 차리시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네가 관심 있다고 먼저 티냈다고. 그래서 내가 널 그렇게 냉정하게 끄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악연의 시작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끝을 내야겠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차분히 일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집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사장님을 만나서 확인하자고 했어요. 저는 곧장 서울로 와서 그 사모와 함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사장님 앞에 서자 저를 오랜만에 본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전 이미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사모님한테 들었는데요. 제가 사장님을 유혹했다고 하셨다던데 그런 말 정말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당신은 그런 말을 대체 왜 옮기고 다녀? 집에나 얌전히 들어앉아서 밥이나 하지 뭐 좋은 이야기라고 그런 말을 옮기고 다녀? 그러자 사모님도 지지 않고 받아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확실히 말해요. 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데 똑바로 말해요. 내가 당신 서재에 얘가 자꾸 드나드는 것도 다 알아. 내가 그때 얘가 왜 서재에 왔다 갔냐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얘가 당신을 유혹하려고 한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저는 기가 막혀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말을 그렇게 지어내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 그때 상황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다 말씀드릴까요?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눈동자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을 뗄 기미조차 없이 안절부절하고 시선을 못 맞추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꾹 눌러왔던 참았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사모님 없을 때 사장님이 사모님 친구랑 집에서 껴안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 들킨 거고요. 그 뒤로 절 서재로 불러들여 입단속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그래서 서재를 자주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유혹했다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함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거의 기절 직전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내 친구 누구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빨리 말해. 나 숨 넘어가기 전에. 글쎄요. 아직도 잘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그때 그 공원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선 사모님과 사장님이 서로 고함을 치며 싸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일이죠. 저는 말끔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돈을 따로 만났어요. 아무래도 그쪽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사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사돈 총각 점찍어 놓은 여자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요즘 좀 다가오는 여자가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요. 우리 애도 마음이 꽤 가 있는 눈치예요. 혹시 제조업 공장하는 그 집 딸이에요? 키 크고 날씬하고 머리 길고 그 처자예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그 집 딸. 우리 애랑 2살 차이고요. 집안도 탄탄하고 아이가 싹싹해서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요. 그 집 딸, 제가 아주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 그 집에서 오래전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저는 그 시절 저를 마구잡이로 대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백화점, 공원, 호텔까지 우연히 계속 마주친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모녀에게 심한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도 전부 말했어요.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저에게 욕을 퍼붓고 인격을 짓밟았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가 자기 큰아들 약국 개업을 도와보려고 이 결혼을 거래처럼 접근했다는 것까지 과감없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사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라고요. 하긴요, 저라도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는 남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몸에 밴 아이예요. 사돈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일이지만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그 집안과 엮이면 상처받을 사람이 생길 거예요. 사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렇게까진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다니 저희 아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 정리해 볼게요. 사돈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지더라고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자리 잡았겠죠. 더 이상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분명히 단순한 집안과 외모, 보여지는 성격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그림자까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을 테니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제 명예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싶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 며칠 후 또다시 그 사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정은아, 나 어쩌면 좋니? 너 말이 다 맞더라. 아휴, 그래도 우리 아저씨 나에 대한 의리 하나는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걸 왜 나한테 넋두리 하세요? 친구도 많던데 그 친구들하고 그런 감정 나누시죠? 아니 그때 나한테 좀 말을 해주지 그랬어. 사실 우리 아들 친자식 아니야. 우리 집 아저씨가 입양하자고 해서 입양한 거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사모의 말로는 2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장님이 입양을 제안했대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수락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혼자 고아원에 다녀와서 마음에 드는 한 갓난쟁이 아이를 데려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그저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사장님과 사모님의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대요. 그 친구도 그때 이미 결혼했었고 같이 사는 남편 몰래 아이를 배에 품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임신을 유지했었대요. 그리고 불륜으로 아이를 몰래 낳은 뒤 사장님께 준 거고요. 이게 다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입양은 했는데 친자식처럼 키울 거라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어 부랴부랴 짐을 싸 서울로 이사한 거야. 그리고 입양이 아니라 우리 호적으로 바로 아이를 우리가 낳은 자식처럼 올렸고 그때부터 난 친자식처럼 키웠어.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이니?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줄은 몰랐는데 사장님도 너무했네요.
친자식을 키우려고 혼의 자식을 고아로 꾸며서 조강지처를 한평생 속인 것이요. 너무하셨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사모 친구는 사모와 수십 년간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왔단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려고요. 곁에 맴돌면서 속으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그렇게 입양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도 아이가 생겨 딸을 낳게 됐대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없다고 입양하면 하늘이 그 착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임신하게 해준다고요. 그 사모가 딱 그 경우였던 거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모는 정말 편애 없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은 친딸보다도 입양한 아들을 더 애지중지했다더라고요. 그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 와서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한평생 같이 살았던 사장님한테 정이 떨어진대요. 결국 자신이 낳은 자식을 데려와서 자기가 키운 거니까요. 그리고 애정의 크기도 그 아들에게 더 많다고 느꼈대요. 공부도 더 시키고 좋은 옷도 먼저 사주고 뭐든 좋은 건 다 입양한 아들에게 먼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싸워도 아들 편만 들고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 키워서 결국 약대에 보냈고 아들이 약사가 되자 이번엔 약국을 차려주는데 혈안이 되었대요. 어떻게든 약국 개업을 성사시키라고 사장님의 강력한 지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노리고 저희 며느리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고 몇 년을 공들여 접근했던 거죠. 병원 개원할 때 약국 입점은 의사와의 계약 여부가 결정적이니까요. 그걸 노리고 사돈 집과도 가까운 척,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연을 이어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근데 정은아, 너 혹시 그 사모님한테 우리 딸 얘기 뭐라고 했니? 갑자기 결혼 얘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 솔직히 서운하네.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저지른 만큼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요, 그 서운함은 본인이 안고 사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풀지 마시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한평생 외로웠던 건지 자꾸 저를 친구처럼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전 그 사람을 악연으로 정리한 지 오래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인생사 저한텐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며칠 후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때 사돈께서 해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사돈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 사모가요?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런 민낯을 여러 번 봐서 이제 뭐 그러려니 해요. 사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본 모습을 이제야 봤네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몰랐으면 우리 아들 큰 고생할 뻔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사도는 저를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가 점심을 대접해 주셨고 저희는 오랜만에 한결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야 전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저희 남편 성격 아시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용서해라, 마음을 넓게 써라 이런 말부터 꺼낼까봐 일부러 말을 아꼈던 거예요. 전 이번에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분명한 잘못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더욱 남편의 감언이설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이 이번엔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화를 확 내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집 남편 괘씸하네. 어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없는 말을 지어내. 그 공장 어디야?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따져줄게. 정말? 당신이 내 편 들어주니까 기분은 좋네. 여기 공장인데 진짜 가려는 건 아니지? 꽤 잘 돌아가는 공장이야. 규모도 크고.
난 이미 할 만큼 했어. 명예도 회복했고. 이제 그 인간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남편이 그 공장에 대해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그날 밤 늦게까지 검색을 하더라고요. 재무제표, 신용등급, 심지어 얽힌 소송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대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직원 채용 빈도가 너무 잦다는 거였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 사람을 뽑는 속도가 너무 빨라. 하는 일이 이상한 거지. 공장에 무슨 일이 있나 봐. 그래? 그런데 그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잖아. 내부인만 아는 일일 텐데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대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전 현직 직원들의 후기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초과 근무는 기본이고 관리자들의 언어 폭력은 수위가 높았고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증언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리뷰도 여러 건 있었어요. 어머, 여기 완전 이상한 데네. 사람을 무슨 부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 방법이 있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분들께 믿고 맡기는 거야. 결국 남편은 익명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이 들어갔고 그 공장은 과태료와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비정규직 인력이 많았던 탓에 단속 이후에 공장엔 인력 공백이 심하게 생겼고 남아있던 팀장급 정직원들마저 회사를 떠나면서 운영 자체가 흔들렸다고 해요. 인력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납기일을 못 맞춰 계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위약금까지 물게 되면서 연달아 손실이 발생했대요. 자업자득이죠. 쌤통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누구한테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짓밟으면 결국 그 대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좀 나서 며느리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마침 며느리도 방학이라 여유가 생겨서 혼자 시댁인 저희 집에 내려온 건데요. 며느리의 친정은 진작 서울로 이사해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며느리 친구들 중에는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겸사겸사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친구들 만나러 내려왔다면 굳이 시댁에 들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호텔에서 묵고 친구들 만나고 시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을 텐데요. 그런데 일부러 저희 집에 와서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하루 종일 며느리와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 밥도 챙겨주고 잠자리가 불편할까 이불도 새로 펴주고요. 그렇게 사소한 걸 하나하나 챙겨주다 보니 마치 저에게도 딸이 하나 생긴 것처럼 마음이 재밌더라고요.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며 잠깐 딸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게 됐어요. 며느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어머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 집에 시집 안 간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저한테도 어찌나 결혼을 닥달하셨는데요. 그랬어? 조건으로만 보면 나쁜 조건의 집안이 아닌데 사람이 너무 괴팍해. 나도 너가 그런 집에 시집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전 어머님 아버님 보고 결혼한 케이스잖아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훌륭한 너가 부족한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지. 이 마음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며느리인 제 삶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엔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돈 어른도 그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사돈 두 분을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사돈 어르신이 저희 부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로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위한테 이 다음에 병원을 물려줄까 합니다. 제 애제자잖아요. 서류 작업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요? 너무 받기만 해서 일을 어째요. 우리 아들이 사돈 어르신 마음에 들게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사위, 아니 사위가 아니라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정말 이런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 서로의 자식이 서로의 아버지들이 스승이고 애제자예요. 게다가 인생의 동반자까지 되어 한평생 함께 하는데요. 자식 나눠 가지면 서로 피차 은인이라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지켜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용기 내어 등을 돌릴 줄 알아야 하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힌 감정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기로요. 여러분들도 악연은 끊어내고 좋은 인연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